코스피 3,000선 안착에 대해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흐름부터 짚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지난주에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표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공포지수는 주가 지수가 급락할 때 보통 급등하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네. 있겠어요. 3,200대 지수도 나왔지만 그 순간 170포인트쯤 또 미끄러지는 장세도 보여줬고 그쵸. 하루에 그 거래 대금이 60조 시대가 열리기도 했었고요. 하루 만에 개인들 그 순매수가 4조 5천억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또 그만큼에 해당하는 기간 매도도 나오면서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 매수세가 10조 원이 넘게 몰리는 그런 장세였거든요. 근데 3,200대에서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 3,100선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V코스피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가 지난주 초반부터 이제 솟구치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상승할 때 변동성 지수는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네. 그 전주 후반서부터 지수가 한마디로 그 3,000을 돌파하면서 3,260까지 올라가는데 한 이틀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급작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V코스피라고 하는 지표 자체가 솟구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수의 오름과 내림과는 상관없이 장중 변동성이나 종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걸 시장에서 좀 암시하는 그런 지표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특히나 금요일 날 끝난 그 미국 시장도 조금 그 약세로 끝났거든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조금 주춤되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 달 전부터 그 지표를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2개 정도가 좀 같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조금 조정을 염두에 두고서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료화면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시장 조정의 모멘텀을 보면 크게 5가지인데 달러 약세라고 보통 요새 얘기들 많이 하지만 네. 달러 바닥치고서 강세 전환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쌍봉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모양이 나오든지 블루웨이브 상태가 됐기 때문에 증세 카드가 나오든지 페드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든지 아니면 디램 가격이 내려가다가 좀 평탄하게 좀 있습니다만 다시 약세로 전환되든지 이런 상황들 중에 적어도 한 2개 정도가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면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자주 좀 드리곤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 그 달러 약세라고 하는 달러 인덱스 지표가 최근에 지난 8, 9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 약세로 전환됐던 건 맞습니다만 네.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보면 오히려 강세로 전환되는 듯한 고점의 그 추세선을 깨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좌측 그래프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비트코인의 한 일주일 새 등락을 보면 4만 불대를 넘었다가 급락을 한번 20% 했었다가 다시 만회하는 듯 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부에 또 좀 빠지는 그런 모양이 나와서 좀 쌍봉 비슷한 모양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제시한 5가지 기준 중에 2가지를 충족하는 기준에 좀 부합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과열 지표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님께도 좀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V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은즉 이제는 우리 시장이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근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전히 조정받고 더 간다는 말들이 더 압도적으로 지금 저는 승부르기를 우위를 하는데, 보이고 네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도 거기에 네. 상당히 좀 어떻게 무게 중심을 좀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문제 우리 시장이 이제 금요일에 2% 정도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3.65% 정도 올라갔다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고 또 3.65까지 떨어졌다가 보합까지 올라오는 장이 연출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150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위험 변동성 지표가 상당히 최고조를 기록하고 급등을 있다라고 했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큰다라는 겁니다. 사실 3.65%의 등락은 지수 등락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네. 이게 이틀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경각심을 좀 키워야 될 수도 있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우호적인 멘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쵸.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150포인트 이상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연초에 1월 새해 딱 되고 나서 코스피 시장에 13조 6천억 샀고 코스닥이 2조 7천억 정도 샀거든요. 네. 하루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1.6조 넘게 평균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네.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전에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개인 투자자 사면은 잘 안 간다고요. 근데 그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면서 이제 지수를 끌었던 이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을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3,150포인트 이상권에서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지수가 잘 안 올라가는 국면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들어오시고 있는 분들의 성향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코로나 터지면서 저점권에서 매수했던 분들이야 큰 의미가 없죠. 지금 조정에 약간 2%의 조정이. 네.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나만 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위험 변동성 지표가 급등을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 아까 이제 우리 김동익 대표께서도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딱 2가지를 봤습니다. 네. 경기 부양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요 2개를 이제 시장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 2개가 다 충족이 다 됐습니다. 백신도 뭐 지금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지금 유럽 쪽에서 사망자 좀 증가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백신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가타부타 어떤 내용들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백신 나왔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9천억 불 나왔고 그다음에 1조 9천억 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해서 미국 시장이 휴장을 보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금요일 날 오히려 이제 조정의 빌미가 뭐냐면은 사실 뭐 내용은 없었어요. 중앙은행 연준 제롬 파월 의장도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뉘앙스를 살짝 읽어보면 최근에 들어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잠시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요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을 보면 요게 지금 1%대를 넘어서 있는 상태거든요. 요게 1월 5일부터 가파르게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채권 발행을 한다라는 소리거든요. 채권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국면입니다. 네. 요게 이제 어떤 걸 자극하냐면은 요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1.7 정도 돼 있는데 연준은 그동안 계속해서 2% 정도 내서 통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요걸 자극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트에 지금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급등했다라는 네.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제 곡물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자극하냐면은 아마 제롬 파월 의장하고 지금 이주열 총재도 이미 선제적으로 그 얘기를 혹시 이런 얘기 나올까 싶어 가지고 테이퍼링에 태찬 하니까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미리 언급을 한 거예요. 약간 네. 불안감이 있으니까. 만약 시장이 그분들이 언급 안 했는데 시장이
야, 연준이 테이퍼링 할 수 있겠다. 내지는 이주열 총재가 지금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 조절 내지는 신용이나 B2 이거 조정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내용들이 시장이 먼저 인지를 할까 싶어가지고 미리 던져 놓은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그 금융당국 쪽에서도 물가 지수의 상승이라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중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약한식 위험자산 쪽에서 위축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한쪽으로 몰린다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나치게 극단으로 지금 그쵸. 몰리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대표님. 개인 투자자만이 지금 지수 급락을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내 자산을 뭐 17%, 18% 정도 편입해야 된다라는 네.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자산 가격이 상당히 이제 급등세를 기록했죠. 그 네. 기준을 다 넘었었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수치상으로 한 3조 정도 뭐 정확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으니까 한 3조 정도 더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1월 달에 지금 국내 연기금 쪽에서 국내 주식을 판 게 5조 2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조 정도 더 나온다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파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 연기금 쪽에서는 이제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강제로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산운용이나 펀드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이제 뭐 나는 직접 투자 안 한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간접 투자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뺄 수밖에 없죠. 환매 요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기관들은 당분간 이제 매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개인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하루에 증권 계좌가 7만 개 정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한 2배 이상씩 지금 개수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관의 매도세 외국인의 매도세는 당분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의 매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같은 질문을 김동엽 대표님께도 해볼게요.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6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좀 매도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방금 이동근 대표님이 네. 거의 잘 다 짚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 지금 기관의 매도 중에 한 60% 차지하는 건 금융투자 쪽의 매도인데 그건 실제 펀드 환매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펀드에다 넣어놨더니 삼성전자 2달 사이에 50% 오르는 거 보니까 그쵸. 펀드 1년 기다려야 10% 20%밖에 수익률 안 나오는 거 너무 답답해. 네. 나 직접 투자할래. 환매해줘. 이러니까 그 기관들의 환매형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연기금에서도 국내 투자 비중에 대한 오버된 부분들을 스스로 지금 팔고 있는 부분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작년 하반기 말미쯤에 올해 지수 목표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내놓은 최고의 전망치가 대부분 3,200에서 3,300 정도였거든요. 네. 사실 그거에 빗대어서 지금 정도의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연말 정도에 갈 수 있는 포인트를 연초 한 열흘 만에 도달이 된 도달이 거잖아요. 됐죠. 네. 그럼 추가적으로 뭘 더 바랄 게 있겠느냐. 그러심리라고 하면은 지금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거나 자산을 뭐 지금 동결을 하고 현금 비중을 놀려놓는 전략이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네. 너 왜 지금 팔았어? 3,200이 3,200이 목표라고 증권사들에서 다 얘기해가지고 팔았는데요. 이러면 면피는 되지만 3,200, 300 갔다가 안 팔고 혹시 연말에 2,500, 600 가고 너 왜 안 팔았어? 이러면은 잘리죠. 네. 예, 그런 심리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또 드려볼게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공화당은 반대하며 맞서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게 원래 그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묘한 영향이 있었던 것이 네. 그 지난 한 8, 9월부터 사실은 경기 부양책 얘기가 엄청나게 미국에서 계속해서 나왔는데 나왔죠. 맞아요. 결국은 연말 거의 즈음될 때까지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미국 시장도 올랐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풀리는 일은 안 나왔고 네. 그 사이에 돈이 풀릴 거다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되면서 신흥국 시장 쪽에 그 원화 강세라든가 기타 통화 강세가 일어나면서 외국인들이 배팅을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신흥국 시장을 올려놨던 그런 경험치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지금 바이든이 얼마 전에 9천억 불 정도의 그 부양책 외에 취임하자마자 이제 시도를 하겠다고 하는 1조 9천억 달러,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정도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또 돈이 풀릴 거다 이런 전망들. 그리고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어찌됐든 의회 쪽을 민주당이 전부 다 차지하는 블루웨이브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정권 초기고 또 상원 하원을 어찌됐든 구도상으로 민주당이 어찌됐든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어떤 뭐 밀어붙인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가능성과 공화당이 반대를 하지만 결국은 표결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어떤 뭐 반란표가 없는 한 무조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의회와 행정부가 일치 단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 돈을 풀자라고 하는 바이든의 공약과 그 첫 번째 뭐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이제 오히려 신흥국 시장에는 뭐 기대하는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조금 해석이 다른 것이 네.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더 가치가 있는 쪽으로 몰려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시장에서 돈을 풀게 되면 달러 가치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흥국이 유리해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갖지만 돈을 막 풀어가지고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흐름 쪽으로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오히려 잠깐 신흥국 쪽으로 갔던 돈들이 미국 쪽으로 역류되는 현상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일각의 좀 우려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게 또 한 가지 이제 미국,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 전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게 되면 기타 그 해외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그냥 강 건너 그 잔치 구경을 하는 셈이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을 넉넉하게 풀지 않고 대항을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주도를 또 뺏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우려할 점이 다시 미국 중심으로 좀 돌아갈 것을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동근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미국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미국 경기 부양책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탄소 제로나 인프라 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쵸. 뭐 그런 쪽에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쪽에서도 이 경기 부양책이 이제 1.9조 불 요게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진통 끝에 저는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50대 50 상황이고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이제 미국 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니까 통과가 되겠죠. 다만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반대하는 상원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요 내용이 이제 상원까지 통과돼서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다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권 초기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그렇게 크게는 뭐 나중에 가가지고 태클은 걸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 네.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네. 이제 미국 시장이 올랐고 글로벌 시장이 올랐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효과, 백신은 꼭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네. 라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체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통과는 되겠지만 어떤 멘트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는 2.4조 불 정세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부양책을 들고 나왔을 때, 그 반면에 동전의 뒷면이 있었거든요. 뒷면이 뭐냐면 정세 문제였습니다. 네.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법인세 34%에서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21%까지 법인세를 떨어뜨려 놨거든요. 네. 이거를 다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28%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율도 지금 36%대 정도 되는 것 같다가 지금 7, 8% 정도까지 개인소득세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요 재원을 가지고 사실은 경기부양책을 마련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재원에 대해서 이 재원에 3, 4년 안에 마련한 재원이 3조 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0년 안에 이걸 이제 법인세라든지 증세를 함으로 인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4조 불 정도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공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겁니다. 부양책을 볼 거냐, 정세 문제를 볼 거냐. 이게 제가 받을 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취임이죠. 취임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내에 시장은 이런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타부타 뭐 어느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지금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조금 따져봐야 되는 국면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장의 변동성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두 분 다 경기부양책 통과될 가능성은 높게 보고 계십니다. 자, 김동엽 대표님께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3월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푼 네. 다음에 네, 한 번은 뭐 약간 시장이 별로였고 그렇죠. 한 번은 쏙 괜찮았기 때문에 뭐 그 두 사례 중에 어느 거에 비견해 갖고 이번 공매도 금지의 해제를 좀 해석을 해야 될까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봄쯤에 공매도를 여러 나라에서 금지를 했다가 빠른 나라는 지난 여름에 이미 풀기도 했고요. 네. 작년 말쯤 돼가지고 푼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 정도만 아직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주요 국가 중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뭐 다른 나라의 형평을 굳이 맞힐 필요는 없겠지만 금융 쪽에서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건 이러다가 외국인들이 네. 야 이거는 좀 이상한 나라다 이러고서 이제 빠져나갈까봐 이제 걱정하는데 뭐 그걸 너무 걱정하실 우려는 아닐 것 같고요. 공매도 금지였다가 풀린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지금은 괜찮아라고 해석하는 쪽은 뭐 공매도의 어떤 순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들 하시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뭐 진짜 평평하게 그 다져진 운동장에서의 공매도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누가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공매도의 어떤 그 방식이라든가 절차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일원화되지 않았고 또 특히나 금융 그 위원회 당국도 밝히듯이 아직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완비가 올해 3분기 돼야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적발도 못하고 처벌도 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들, 가뜩이나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데 이걸 지금 여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를 그냥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조금 정파적인 이해지만 올해가 선거의 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4월 보선이나 내년도 3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사실 표를 잃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고 3월과 4월이 또 그런 분수령의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상 뭐 여든 야든 누구한테 불리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전향적으로 제 혼자 개인 생각이지만 2월 중에 공매도를 적어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금지 연장하는 식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도가 미비되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 쪽이나 이런 쪽에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게 그대로 시행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다라는 관점을 좀 갖고 있고요. 또 혹시라도 하게 되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는 시행된 다음에 걱정보다 오히려 이제 한 2월쯤이나 확정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된다고 했을 때 2월에서 공매도가 시행되는 3월 중순 정도까지의 시점이 오히려 좀 시장이 다소 불안하게 보겠지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개인 공매도가 원활하게 된다든가 규정상으로 좀 비슷하게 기관이나 외국인들과 레벨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풀렸을 때 오히려 예기치 않은 개인들의 공매도 이후에 자산 가격이나 주가가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큰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주가 측면이나 지수 측면에서 유리한데
개인들이 엄하게 공매도에 나섰다가 오히려 당하시는 일들이 많을까 봐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에요. 저는. 알겠습니다. 2월에서 3월 중순에 오히려 좀 시장에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추가 금지 연장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동근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3월에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 독이 될까요?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정책적인 내용보다 이거는 네. 그냥 정치 논리 아닙니까? 이거 그냥 이걸 뭐 거의 지금 3월 달에 한번 한다고 했다. 6월 달에 한번 한다고 했다. 유력 대선 후보는 또 1년 동안 연장한다고 했다. 1년 됐으니까 또 해야 되는데 이제 맞아요. 또 1년 돼도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답도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도 없는 내용인 것 같고 그냥 뭐 정치인들 알아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4월 달에 재보선 선거 있으니까 네. 한쪽이 좀 표심 좀 많이 잃어서 불편하다 싶으면은 또 개인 투자들 말 들어주는 척 할 것 같고요. 또 아니다 싶으면은 또 밀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받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가잖아요. 네. 나가면은 이제 물론 이제 제도 보완에서 공매도에서 가장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 안 되고 있냐면은 무차익 공매도인데요. 무차익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게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차입을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주식을 빌렸어요. 빌려왔는데 갑자기 하루 돼가지고 앵커님 나보고 나 내 주식 주세요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럼 나 줘야 돼요. 그럼 나는 네. 또 갑자기 공매도를 쳤는데 어디서 단순히 김동익 대표한테 또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준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이 이틀이 있어요. 이틀이. 이틀 동안은 무주공산으로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이제 공평하게 해달라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적발하지 못하고 적발해가지고 잡아놓으면은 벌금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때리니까 네.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뭐 불법이 솔직히 뭐 한 몇십억 몇백 번다 그러면은 한번 벌금 낼 각오하고 한번 치죠 뭐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은 그 영업 정지를 갖다 시켜버리든지 그 지점에 대해서 안 그러면은 몇 년 정도 그냥 아예 공매도라든지 이런 거 뭐 그 수탁을 못 받게끔 아예 만들어버리든지 법률적으로 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하면.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만약 이번 3월 달에 공매도를 또다시 이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잡아할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물량을 더 많이 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왜 팔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은 지금 현재 공매도를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공매도 금지를 안 했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하다가 말았고 그런 상태고 뭐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몇 군데만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 논리에 밀려 또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네. 다른 상품을 사가지고 하든지 주식으로 해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부 이제 자산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은 부분이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공매도를 연장해 달라는 내용보다 아예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 네. 폐지해 달라, 금지가 폐지해 달라. 이런 쪽에 논리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장해 달라, 3개월 뒤에 또 하는데요. 뭐 또 똑같은 또 논리거든요.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예, 나오죠. 그러니까 네네. 이 논리는 아예 연장은 저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앞으로의 시장의 중심이 될 섹터와 그에 따른 종목까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김동엽 대표님이 선택한 유망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의 유망 섹터는 과연 어떤 섹터가 될까요? 네, 뭐 연초에 굉장히 시장을 달구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와 전기체로 뭐 맞아요. 양립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 어떤 흐르고 있는 또 그 대세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환경 섹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일요일 날 저녁 무렵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면 그 삼성에서 이번에 갤럭시 21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하이엔드 폰을 내놨는데요. 네. 거기에서 그 이어폰하고 충전기를 제공을 안 해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사장한테 왜 안 줘요? 이랬더니 사장이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나요? 환경 때문에 안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굉장히 좀 의외의 답인데 그러네요. 네. 이어폰 충전기 수없이 집에 많은데 새 모델에 또 달려서 줘봤자 버린다 이거죠. 아니면 안 쓰고. 그래서 환경 낭비다. 네. 환경과 재원의 낭비라고 재원의 생각을 낭비, 해서 네. 과감히 뺐습니다. 물론 뭐 원가 절감용으로 많이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대답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모든 것에 환경이란 말을 갖다 붙이면 다 얘기가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한 작년부터 많이 불어 닥치는 바람이 바로 ESG라고 해가지고 환경과 사회구조라든가 지배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으면 국부 펀드라든가 각국의 큰 연기금 쪽에서 투자를 회수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환경과 관련된 선언들, 뭐 알리 100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선언하고 지금 그 굉장히 부산을 떨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직 대비가 좀 덜 돼 있다고 보지만 빠른 대비를 통해서 어떤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또 재무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리한 걸 좀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 이후에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이 네. 수요일 날 일정이 돼 있습니다만 원래 예고가 돼 있는데 취임식 당일 날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이슈는 아무래도 월요일과 화요일장에서 충분히 또 나머지 시장에서 좀 그 기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고 바이든의 대규모 부양책 중에서도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미 작년 여름부터 테마였고 이슈였지만 다시 한번 부각되는 어떤 시기로 돌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난 12월 달에 발표하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어떤 정책도 3월 달에 탄소 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지난주에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보면 올 한 해는 정책적인 어떤 바탕이 탄소 중립 중심으로 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엄청난 규모의 의료 폐기물도 문제였습니다만 우리나라 어떤 플라스틱 사용량 코로나 때문에 또 일어나는 어떤 그 배달이라든가 포장으로 인해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든 각종 뭐 폐기물들의 어마어마한 그 양들이 어떤 식으로 또 치워야 되든가 매립을 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환경과 또 직관되는 그런 이슈들까지 다양하게 있어서요.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 눈에 딱 보이진 않아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증권 쪽에서도 중요한 테마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소 배출, 각종 폐기물 매립 문제 등 다양한 이슈와 함께 앞으로는 환경주를 좀 유망 섹터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눈여겨볼 관련 종목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네,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한 4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간략하게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참고를 위해서 좀 보시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ESG와 그린 뉴딜, 탄소 중립, 폐기물 이렇게 4가지 섹터로 해서 최근에 ESG라고 하는 환경, 지배구조, 사회 뭐 책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이 SK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이 수소 쪽으로 진출한다라는 거, 그게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논리로 보이고 또 최근에 그 에너지 수급 계획을 보면은 뭐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신하는 대신해서 LNG 같은 것들 좀 많이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이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드리고 그린이들 쪽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쪽의 한 종목, 탄소 중립 쪽으로는 아무래도 탄소 배출 권리를 갖고 있는 뭐 이런 수목 사업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가속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쪽으로도 정말 독과점이면서도 꾸준한 연간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뭐 TY홀딩스라든가 KG ETS, 인선 ENT 같은 종목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을 한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대표님 어떤 종목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정말 좋은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많겠습니다만 그쵸. 저는 그중에서 TY홀딩스라는 종목을 홀딩스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영역에서 오늘 주제가 저평가 종목들을 좀 찾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그 종합 환경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TSK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약 62%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데 시장에서 평가는 그 회사의
가치가 한 2조 원 정도를 상회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뭐 1년에 보통 한 1,000억대 이상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환경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사업이 굉장히 지역별로 독과점 사업이고 단가 인상이 꾸준하게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립지를 구하기가 힘들 때이기 때문에 매립지를 갖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 20% 정도 상승을 가치나 단가 인상을 계속 하고 있고요. TSK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분 가치상 한 1조 2천억 원 정도 평가가 가능하고 또 SBS 모기업이기 때문에 3천억 정도의 가치를 평가하면 동사가 지금 한 1조 원 정도 시총을 갖고 있는데 약 1조 5천억 정도의 지분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서 TSK가 주로 매출과 순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는 대표적인 환경주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 섹터 중에서 네 가지로 ESG, 그린 뉴딜, 탄소 중립, 폐기물 쪽으로 네 가지 이슈로 나눠서 종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앞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되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TY홀딩스를 유망 종목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동근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환경주 중에서도 대표님이 보시기에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골라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저는 이근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이미 대선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배출권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 있다라는 점에서 이근산업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근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목재라든지 이제 합판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예, 건설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건설 경기 둔화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담을 느꼈었죠. 그렇지만 실적은 3분기까지 누적이 11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누적이 96억인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솔로몬 군도에서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고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동사의 영업이익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뭐 1,000억대 한 초중반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매출액이 지금 2019년도 온기 기준에서는 약 2,700억 정도 나가고 있고 지금 올해 영업이익 111억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출권 갖고 있는 이건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평가가 되어 있고 또 배출권도 갖고 있는 이건산업을 유망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님께서도 유망 섹터를 골라주셨는데 우리 김동엽 대표님께서는 환경 섹터를 골라주셨고 대표님은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할 거라고 보세요? 유통이나 이제 소비 쪽을 제가 좀 가지고 유통, 나왔습니다. 소비요? 원래 네. 뭐 이런 쪽은 사실 이게 얘기해봤자 별로 약발도 안 받거든요. 올라가지도 않고 예, 그런 쪽인데 사실 지금 여름 자리에서 여름달 성장주 배차반,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것들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시황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시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되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네.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 백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백신 이유를 또 우리가 또 봐야 되거든요.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천정부지로 지금 솟고 있고 만약 이제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제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올라갈 것이고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코로나만 좀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소비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사실 저도 어저께 마트에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모처럼 만에 가잖아요. 네. 모처럼 만에 가니까 그냥 막 집어담습니다. 그게 다시 나오기가 좀 힘드니까. 그 이것저것 안 따져보고 그냥 막 카트기에 그냥 담거든요. 그 소비가 아마 제가 받을 때는 코로나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을 순차적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뭐 아직까지 이제 집단 면역이나 이런 내용들은 뭐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나올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한 2월달, 3월달 정도 되면 의미 있는 수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도 좀 많이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유통, 소비 쪽하고 뭐 카지노 이런 쪽에 좀 여행이라든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런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도 좋고 호텔 면세점도 좋고 카지노도 좋고 이런 것들을 한 3개월 넘게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뽑은 게 유통을 뽑아봤습니다. 유통을 뽑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뭐 지금 유통업종들 주가 조금 바닥은 치고 올라왔습니다만 네. 아마 이 3월 달 조금 날만 좀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가 흐름이 오히려 이제 저평가주를 찾아가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저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소비가 촉진되면서 유통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유망할 거라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김동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 관련주 앞으로 좀 유망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주말 전에 우리 이동우 대표님이 유통주로 섹터를 정하셨다 그래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대표님이 안 하셨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런가요? 선수를 좀 뺏겼는데 사실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좋지만 은근히 소외된 업종에서 사실 몰래 주식들이 상승하는 얘기가 많다라는 거 많은 우리 투자자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게 남들이 얘기 안 하니까 안 쳐다보게 되지만 몰래 올라가는 거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봤던 그런 업종들에서 사실 지금 최근에 네. 보게 되는 섹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쿠팡 이슈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네. 유통주가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는 시기다 이래서 사실 오늘 딱 그 적기에 말씀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통주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두 분께서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동근 대표님께서 골라오신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앞에는 이제 종목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네. 뭐 꼭 지금 말씀드린 말고도 이제 참고를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BJF 리테일 쪽입니다. 네. 사실 이제 편의점 쪽도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뭐 BJF 리테일, GS 리테일 이런 업종들 뭐 보면 저도 이제 이전에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자전거도 한 번씩 타고 한강변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에도 한 번씩 들어가 보겠는데 요즘은 거의 뭐 차 타고 지나가다 봐도 간간히 뭐 사람들 이렇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필수 어떤 상품들 먹거리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적자는 나질 않습니다. 네. 상황만 좋아지면은 긍정적으로 꾸준하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로 이제 편의점이나 연세점 사업이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한 2월달, 3월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야외 활동도 좀 이제 되고 하면은 실적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작년도에 1966억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올해 실적이 1,700억 정도. 그러니까 2020년도 1,700억 정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약 2,050억 정도로 해서 한 2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충분히 지금 저점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 리테일 관련 주들 이런 쪽에 대해서 초점을 조금 맞춰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본격 야외 활동이 시작되면 더 기대가 된다는 의견과 함께 BJF 리테일을 눈여겨볼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김동현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나요? 네, 유통주들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만 저는 그중에 롯데 하이마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뭐 광고도 자주 하는 회사라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일단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배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LG전자가 전장 부품 때문에 오르기도 했지만 프리미엄 가전제품이 워낙 잘 팔린다는 얘기들로 올랐었는데 그 유통 부분을 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뭐 삼성이든 LG든 롯데 하이마트를 통해서 가전제품들 많이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만한 회사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크게 좀 시장을 달궜던 쿠팡 이슈가 있는데 유통주 중에 비상장인데 나스닥에 상장하면 30조 넘는 가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마트든 뭐 신세계든 나머지 비슷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가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너무 왜소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유통주가 재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롯데마하이마트라는 그 건물들 보시면 주로 도심 아주 한가운데 속속들이 지점 같은 것들이 좀 위치하고 있어서 PBR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비교해 보면 0.4배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1,100억 정도 나오는 데 비해서 8천억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싼 편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롯데 하이마트 최근에 일본과 주봉이 정배열된 다음에 고개를 들고 있는 초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에서의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를 또 유통 관련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